어제 코스피가 하루 만에 9% 가까이 증발했습니다. 6806.93.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 오전엔 매도 사이드카까지 겹쳤어요. 올해만 벌써 7번째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잠깐, 7번째라고 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시나요? 이 제도가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통틀어 13번 발동됐거든요. 그중 절반이 넘는 횟수가 올해에 몰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정확히 같은 주에 정반대의 두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는 거예요. 한쪽엔 하나증권의 이재만 글로벌 투자 분석 실장이 있습니다. 이 실장, 지난 5월 18일에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를 추월하는 순간이 이 강세장의 정점이라고 미리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정확히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6월 22일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총을 앞질렀고 같은 날 코스피는 9114.55포인트. 역사상 최고 종가를 찍었습니다. 예언이 적중한 거죠. 그런데 이 실장, 최근 보고서에서는 정반대 진단을 내놓습니다. 지금이 바로 저점이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9240선까지, 길게 보면 11,450선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고점을 정확히 맞힌 사람이 이번엔 정반대로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쪽엔 모건 스탠리가 있습니다. 전략 데스크의 마이클 윌슨이 7월 6일에 반도체 비중을 줄이고 빅테크로 갈아타라고 권고했고, 자산관리 데스크의 리사 샬렛은 7월 10일 블룸버그에 나와서 반도체주 상당한 과매수 상태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발언, SK하이닉스가 나스닥 상장으로 265억 달러, 우리 돈 40조 원을 조달한 바로 그날 나왔어요. 한쪽은 바닥이니 사라, 한쪽은 거품이니 팔아라. 자, 여러분이라면 누구 말을 믿으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폭락이 대세 하락의 시작인지 아니면 그냥 숨고르기인지. 여러분, 코스피가 어떻게 올랐는지 기억나시죠? 뉴스만 틀면 며칠에 한 번씩 역대 최고치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래부터 이랬던 건 아니거든요. 2021년에 3천선 처음 넘고 나서 4년 동안 그 언저리에 갇혀 있었어요. 다들 지겨워하던 그 시절 있잖아요. 오르는가 싶으면 밀리고, 밀리는가 싶으면 도로 오르고, 그 지루한 게 무려 4년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작년 10월부터 완전히 뒤집혔어요. 8개월 만에 2배 넘게 뛴 겁니다. 6월 22일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총을 넘어서면서 코스피도 9114.55로 사상 최고 종가를 찍었고요. 이 속도, 감이 오세요? 4년 동안 걸어서 겨우 제자리였던 지수가 갑자기 로켓을 달고 8개월 만에 2배 넘게 솟구친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속도일까요? 아니면 뭔가 과열의 신호일까요? 이 질문, 마음속에 잠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다시 나올 거거든요. 그 폭주의 중심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둘이 시장을 지배했냐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코스피 내 시가총액 비중은 48%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이익 비중은요? 72%까지 올라갑니다. 시총은 절반도 안 되는데 벌어들이는 돈은 시장 전체의 4분의 3에 가깝다는 거예요. 대만의 TSMC랑 비교해보면 더 극명해집니다. TSMC는 대만 가건지수 내 시총 비중 44%, 이익 비중 43%, 거의 똑같습니다. 균형이 잡혀 있다는 뜻이죠. 근데 한국은요?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SK하이닉스는 어땠을까요? AI 반도체 열풍에 HBM 수요가 폭발하면서 주가가 그야말로 로켓을 탔습니다. 나스닥 상장까지 성공시켜서 265억 달러를 끌어모았고요. 삼성전자도 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 수준을 찍었습니다. 시장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개인들은 지금 안 사면 나만 벼락거지 된다는 조급함에 뛰어들었고, 레버리지 상품,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는 만큼 2배로 수익이 나는 상품들의 인기도 하늘을 찔렀습니다. 잠깐만요. 이 레버리지 얘기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게 어제 폭락의 숨은 방아쇠 중 하나거든요. 여기까지만 보면 완벽한 성공 신호입니다. 4년의 지루한 박스권을 뚫고 반도체 하나로 나라 전체 증시를 끌어올린 누구도 부럽지 않은 스토리죠. 그런데요. 화려한 불꽃놀이는 항상 그 다음이 문제란 말이에요. 6월 22일 역사적 고점을 찍은 지 17일 만인 7월 9일 코스피는 7290일까지 주저앉습니다. 20%가 빠진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이 2주 조금 넘는 사이에 5분의 1이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의 충격입니다. 첫 번째 균열의 신호탄은 모건 스탠리였습니다. 이 회사 별명이 있어요. 반도체 저승사자. 왜 이런 별명이 붙었는지 아세요? 2021년 8월 코로나 특수로 반도체가 최고 호황일 때 메모리, 겨울이 오고 있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는데 그 직후 정말로 반도체 다운 사이클이 왔거든요. 2024년 9월에는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하루아침에 54%나 깎아서 국내 반도체 시가총액 15조 원이 하루 만에 증발한 적도 있습니다. 이 회사가 리포트를 낼 때마다 시장이 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승사자가 7월 6일 또 등장한 겁니다. 반도체 중심의 좁은 상승장은 끝났으니 비중을 줄이고 하이퍼스케일러로 갈아타라는 권고였어요. 나흘 뒤엔 자산관리 데스크에 리사 샬렛까지 가세해서 과매수 상태라고 못을 박았고요.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중동이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다시 격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뛰었고 위험 자산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시장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같은 날 일본 니케이 지수는 1.92% 빠지는데 그쳤고 대만 가권 지수는 TSMC의 기록적인 매출 덕에 오히려 0.06% 오르며 방보합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얘기면 이웃 나라들도 같이 흔들려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유독 한국만 이렇게까지 크게 빠졌단 말이에요. 왜일까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올해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만 벌써 18번, 매수까지 합치면 35번 발동됐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매수 매도 합쳐서 26번이었으니까 이미 그 기록을 훌쩍 넘어선 겁니다. 서킷 브레이커 도입 이후 총 13번 중 7번이 올해에 몰려 있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다른 나라랑 똑같은 악재를 맞아도 한국 시장만 유독 크게, 유독 자주 출렁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렇게까지 낙폭이 유독 한국에서만 커졌을까요? 여기서부터예요. 이 폭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장 안에 숨어 있던 톱니바퀴 두 개를 먼저 뜯어봐야 합니다. 첫 번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거를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산에 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걸어 올라가면 힘들어도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 레버리지 ETF는 스프링이 달린 신발을 신고 오르는 것과 같아요. 오를 땐 2배, 3배 빠르게 치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내려올 땐요, 그 스프링이 반대로 작동해서 2배, 3배 빠르게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문제는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들이 하락이 시작되자마자 손실을 방어하려고 기계적으로 매도 물량을 쏟아낸다는 겁니다. 지수가 떨어지니까 팔고, 팔아서 더 떨어지고, 더 떨어지니까 또 파는 악순환의 톱니바퀴가 만들어지는 거죠. 두 번째, 국민연금 리밸런싱. 이건 조금 더 복잡한데 최대한 쉽게 풀어볼게요. 국민연금을 거대한 저수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저수지는 국내 주식을 담아두는 비중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목표는 20.8%예요. 여기에 어느 정도 여유분, 전문 용어로는 전략적 자산 배분, SAA라고 하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6%포인트까지 붙어서 실질적인 관리 상한선이 26.8%가 됩니다. 여기에 전술적 조정분까지 최대한 끌어다 쓰면 이론상 28.8%까지도 버틸 수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6월 22일 고점을 찍은 뒤에도 코스피가 6월 말까지 8,476선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국민연금이 들고 있는 국내 주식의 평가액도 연초 대비 크게 불어나서 실제 비중이 30%까지 치솟아 버린 거예요. 관리 상한선인 26.8%를 훌쩍 넘어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은 규정상 이 초과분을 강제로 덜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최대 70조 원어치의 매물 폭탄이 쏟아진다는 공포가 진짜로 돌았던 거예요. 이게 왜 무서운 공포였냐면 70조 원이면 코스피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의 몇 배에 달하는 시장이 감당하기 벅찬 규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역설이 나옵니다. 코스피가 폭락하면서 국민연금이 들고 있는 주식 평가액 자체가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니까 비중도 같이 낮아진 겁니다. 7월 8일 기준으로 비중이 26.3%까지 떨어지면서 관리 상한선 안으로 저절로 들어와 버렸어요. 억지로 팔아야 할 압박이 폭락 그 자체 때문에 상당 부분 해소된 겁니다. 공포로 시작했다가 역설로 끝나는 이 이야기, 신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비판도 나옵니다. 애초에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6월 말까지 미룬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올해 1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로 소폭 올리면서 매도를 6월 말까지 유예해뒀는데 그 사이 코스피가 급등하자 5월엔 목표 비중 자체를 20.8%로 대폭 더 올려버렸습니다. 그 사이 코스피가 9천선을 뚫고 올라가는 동안 국민연금은 팔지 못하고 그냥 지켜만 봐야 했던 거예요. 반면 외국인은 원칙대로 꾸준히 팔았습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도액은 154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국민연금이 포함된 연기금의 순매도는 겨우 9조 원 남짓, 17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만약 원칙대로 리밸런싱을 진행했다면 지수가 오르는 동안 미리 차익을 실현하고 지금 이 가격에 다시 담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 유예 기간이 하필 6월 지방선거와 겹쳤다는 점을 들어 정치적 고려 때문에 리밸런싱을 미루다가 결과적으로 국민 노후 자금에 손실을 입힌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SK 하이닉스 급락 직후 SNS에서는 재미있는 이미지 하나가 돌았습니다. 제목이 하이닉스 300만 경우의 수, 낯익은 포맷이죠. 이번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32강에 가려면 어떤 조합이 나와야 하는지 따지던 그 빙고판 기억나세요? 딱 그 형식으로 만들어진 밈이에요. 그런데 그땐 9가지 중 3개만 맞으면 32강 진출이었는데 이번엔 9개 조건이 전부 다 맞아야 SK 하이닉스가 300만 원을 다시 찍을 수 있다는 겁니다. 16일 TSMC부터 23일 삼성전자, 29일 SK 하이닉스 본인 실적까지는 강한 감동이 나와야 하고 이어지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실적에서는 캐펙스 증가와 실적 개선, 좋은 현금 흐름까지 다 갖춰야 한다는 반쯤 자주 섞인 개미들의 희망 회로였던 거죠. 근데 이 밈이 왜 이렇게 퍼졌냐면요.
진짜 숫자가 그만큼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SK 하이닉스 종가는 지난달 25일 찍은 역대 장중 최고가 298만 7천 원 대비 38% 빠진 수준이었어요. 역대 최대 하락률입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에 성공적으로 대비했던 SK 하이닉스 ADR이 상장 이틀째인 어제 뉴욕에서 9.32% 급락했어요. 상장 첫날 13.1% 급등했던 걸 상당 부분 반납하면서 종목가인 149달러 부근까지 내려앉은 겁니다. 같은 날 마이크론은 4.4%, 웨스턴 디지털은 4.6% 떨어지면서 메모리 반도체 업종 전체가 동반 추락했습니다. 증권가 반응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SK 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을 60조 4천억 원으로 시장 평균 전망치보다 8% 낮게 잡았어요. 여기에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까지 각각 9%, 11% 하향 조정했고요. 키움증권도 삼성전자 목표가를 낮췄습니다. 벤티지 글로벌 프라임의 시장 분석가 해배체는 이 상황을 이렇게 짚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등에 따른 도파민 효과가 사라지고 기대치가 냉혹하게 리셋되는 시기에 후유증을 겪고 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재만 실장 vs 모건 스탠리. 이번엔 근거를 제대로 한번 뜯어봅시다. 먼저 이재만 실장 이야기부터. 이분이 처음 주목받은 건 5월 18일 낸 코스피 이제 1만 피 시대로라는 보고서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보고서 사실 그 안에 논리가 꽤 섬뜩합니다. 이 실장은 2000년 닷컴 버블을 예로 들었어요. 그해 3월 순이익이 마이크로소프트의 28%에 불과했던 시스코 시스템즈라는 회사가 시가총액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GE를 제치고 S&P 500 시총 1위에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직후 나스닥이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 실장은 이익 추정치가 삼성전자보다 작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를 추월하는 순간을 이번 강세장의 종료 시그널로 짚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6월 22일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내놓은 건 정반대의 결론입니다. 근거는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 2023년 이후 코스피가 보여준 최대 하락률 법칙입니다. 그동안 코스피는 전고점 대비 최대 20% 정도 밀리면 예외 없이 반등세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이번 고점 9114에 이 법칙을 그대로 대입하면 7290포인트가 산출됩니다. 지수가 이미 이 가격대까지 밀려났으니 기술적 반등 서막에 접어들었다는 논리죠. 둘, 20일 이동 평균 이격도라는 지표입니다. 이건 주가가 평균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인데요. 최근 평균치인 103.3%를 그대로 적용하면 단기적으로 9240선까지는 무난한 회복이 가능하다는 개선이 나옵니다. 셋, 밸류에이션입니다. 내년 코스피 전체 순이익 추정치 946조 원에 코스피의 2010년 이후 역사적 평균 PER 9.96배를 곱하면 1만 1450까지 간다는 계산이 나와요. 여기에 원조 근거였던 유가 얘기도 다시 붙습니다. 전쟁 여파로 최근 3개월 평균 유가 상승률이 63%인데 S&P 테크 기업들의 설비 투자 증가율은 80%. 이 실장은 이 둘을 비교하면서 유가 부담보다 기업들이 쏟아붓는 투자 여력이 여전히 우위에 있다고 봤습니다. 반면 모건 스탠리는요, 실적 추정치 상향 속도 자체가 둔화되고 있다는 걸 고점의 신호로 봅니다. 그동안 반도체 주가를 밀어올린 힘이 계속되는 실적 눈높이 상향이었는데 그 속도가 꺾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샬렛 CIO는 여기에 더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PER이 2022년 이후 3배 넘게 뛴 걸 과열의 증거로 듭니다. 여러분, 이거 둘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게 더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통계적 패턴과 밸류에이션은 이재만 실장 편이고 실적 모멘텀 둔화와 과도한 쏠림은 모건 스탠리 편이거든요. 여기에 하나 더 얹어볼게요. 바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에 쏟아붓겠다고요. 내년 국세 수입을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대로 총 지출은 800조 원 이상으로 편성해서 미래 대응 기금을 만들고 AI, 반도체 투자에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어제 코스피가 반도체발로 9% 폭락한 바로 그날 정부는 반도체 호황을 전제로 나라 살림을 짜고 있었던 거예요. 시장은 반도체 정점 아니냐고 의심하는데 정부는 반도체가 앞으로도 계속 벌어줄 것이라는 전제 위에서 재정을 설계하고 있단 말이죠. 시장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반응이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정부가 이렇게까지 확신을 갖고 베팅한다는 건 반도체 사이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라고 해석하고요. 다른 쪽에서는 타이밍이 안 좋다. 시장이 흔들리는 바로 그날 낙관적인 청사진을 내놓는 건 정부가 시장의 경고음을 못 듣고 있는 증거라고 꼬집습니다. 결국 이 온도차 자체가 지금 이 국면이 얼마나 해석의 여지가 큰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인 셈이에요. 정리해 봅시다. 어제의 폭락은 단순한 하루짜리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4년의 박스권을 뚫고 8개월 만에 2배 솟구친 반도체 쏠림 위에 레버리지 상품의 기계적 매도, 국민연금 리밸런싱 공포, 공동 리스크, 그리고 서로 정반대 결론을 내린 두 개의 유력한 목소리까지 겹친 복합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럼 답은 언제 나올까요?
이번 주가 진짜 분수령입니다. 7월 15일 ASML, 16일 TSMC가 나란히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TSMC는 이미 매출액 390억에서 402억 달러, 올해 설비 투자액 520억에서 560억 달러 사이라는 가이던스를 제시해둔 상태인데요. 만약에 이 가이던스를 설비 투자 규모를 한 단계 더 올려서 잡는다면 AI 수요는 여전히 뜨겁다는 신호로 시장이 받아들일 겁니다. 반대로 기존 가이던스에 머물거나 낮춘다면 모건 스탠리의 경고가 힘을 얻게 되겠죠. 공교롭게도 같은 날인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열립니다. 기준 금리 인상이 유력한 상황에서요. 이재만 실장이 오를까요? 모건 스탠리가 오를까요? 아니면 둘 다 틀리고 전혀 다른 제3의 시나리오가 펼쳐질까요? 이번 주 안에 우리는 그 답의 절반쯤은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걸어보시겠어요?